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은행 점포 폐쇄가 까다로워집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체 수단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필수 품목 제도 합리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사 갑질이냐 수익 창구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세계 유통업계 74위로 올라섰습니다. 롯데와 신세계를 제친 건데 유통업계 지각 변동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외환거래 규모가 600억 달러로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대체 점포 없이 영업점을 폐쇄하지 못하게 됩니다. 디지털화 일환으로 그간 점포 폐쇄에 속도를 냈던 은행들은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수빈 기자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은행들이 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은 이제 점포문을 닫으려면 소규모 점포나 창구 제휴 등의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간 설치해온 무인 자동화 기기는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창구 업무의 80%가량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고기능 무인 자동화 기기 STM은 가능합니다. 점포 폐쇄에 앞서 시행하는 사전 영향평가에서는 지역 인사의 의견까지 반영을 해야 하고 폐점을 진행한 이후엔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실질적인 지원에도 나서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과 지역 경제를 고려한다는 취지입니다.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말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점포 수는 5,800개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맞물리면서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점포 축소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번 당국 조치는 시대적 역행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대면 채널은 시중은행이 가진 큰 장점일 수 있어 이제는 채널의 활용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업점이 없애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영업적인 요소나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거나 아니면 살공원 활동 세 가지 색으로 생각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이 때문에 은행들은 그동안 선보였던 공동점포나 시니어 혹은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점포, 우체국과 편의점 제휴점포 등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인점포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판매 공동점포 같은 새로운 방식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폐쇄된 점포에 비해 그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점포 통폐합보다 기존 점포 활용 방안에 대해 더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필수 품목은 본사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에게 구매를 권장 또는 강제하는 품목입니다. 과다한 필수 품목 지정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업계에선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필수 품목 조정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부진을 만회할 엔데믹 시대가 본격 개막했는데 필수 품목이 축소될 경우 본사는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양정숙 의원 등은 필수 품목의 품목도 가맹점주로부터 구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선 브랜드 통일성에 영향을 주는 기름이나 재료 등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들은 본사에서 구매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필수 품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업종마다 필수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다른데 일괄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능할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또 가맹사업의 특성상 본사의 주요 수익 구조가 필수 품목에서 나오는 마진인 만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수익 구조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감축을 이렇게 강제화한다거나 하는 게 좀 영향이 좀 커요. 필수 품목을 이거는 맞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내세우기도 좀 어려운 게 많이 있고. 수익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필수 품목에 대한 법을 개정한다면 주식 재료나 소스 등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 품목의 마진을 높여 수익성 감소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본사 갑질과 수익 구조, 그 중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고 있는 부분이 필수 품목인 만큼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쿠팡이 한 시장조사기관이 발표한 글로벌 유통기업 순위에서 7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쿠팡은 이 조사에서 처음 글로벌 100위 안에 진입했는데요. 전통의 유통 강자인 롯데와 신세계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쿠팡이 글로벌 유통기업 순위에서 롯데쇼핑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발표한 글로벌 유통업 강자 2023을 보면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기업은 이마트, 쿠팡, 롯데쇼핑으로 쿠팡은 올해 처음으로 롯데쇼핑을 제치고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내 기업은 이마트로 세계 6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쿠팡은 전년보다 24계단 상승한 74위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매출 증가율을 보인 유통기업 3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250위 순위 안에 GS 리테일,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이 이름을 올렸지만 쿠팡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작년 대비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보고서는 쿠팡은 기간 내 한 건 이상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수가 15% 증가했고 활성 고객 1인당 순 유통 매출액은 30%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말 기준 1,100만 명의 유료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4조 원대였던 매출은 지난해 2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 시장이 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거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기업이 이제 쿠팡이죠. 물류센터라든지 배달 인프라를 잘 갖추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객에 대한 어떤 확보, 고객 충성도 이런 거가 많이 올라가서 한편 향후 유통기업의 순위 경쟁에는 복합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성장 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순 커머스뿐 아니라 콘텐츠, 금융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새로운 수익 창출 능력이 미래 유통기업의 위치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에 동참하며 11개월 만에 900선에 안착했는데요. 간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최민정 기자입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커지며 코스피는 오늘 0.38% 상승한 2,571.4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노동부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도매 물가인 PPI는 기업들이 지불하는 물가 척도이자 CPI의 선행지표로 여겨져 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에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3월 CPI도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 둔화에 힘이 실린 모습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PPI 역시 CPI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 즉 코어 물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은 만큼 안도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조언합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3.26% 오른 2,571.49포인트에 코스닥은 2.70% 상승한 903.8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기관만 매도했습니다. 엔터주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며 하이브 등 엔터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IP 판매가 엔터주의 영업이익을 높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던 에코프로는 지난 12일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에 급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약세의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증권가에선 5월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 않은 만큼 당분간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최근에 중국 쪽 괜찮은 이슈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유학 혹은 국외 거주 가족에게 송금을 한 번씩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과 같은 국외 직접 투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외로 보내는 모든 자금은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처벌을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부 민세원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이 국외 거래를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이 외국환 거래법 들어만 봤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자본 거래를 하면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국외로 돈을 송금하거나 해외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모두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예.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지난해 외국환 거래 절차 위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총 위반 사례는 702건이었는데 전체 건수 자체는 감소 중입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별로 나눠서 보면 법인보다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체 위반 주체의 41.1%를 차지했던 개인은 지난해에는 3년 만에 절반에 가까운 45.2%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는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외 송금, 투자 등 외환 거래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외국환은행의 외환 거래 규모는 2020년 528억 달러에서 지난해 623억 달러로 18%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개인 거래 위반 사례가 방금 41.1%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너무 많아서 놀랐는데 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법인과 달리 개인은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잘 몰라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지난해 적발된 702건 중 57.5%에 해당하는 404건이 신규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작게는 개인 간 외환 송금, 크게는 해외 현지 법인 직접 투자까지 사례는 다양했는데요. 외환거래법 제18조를 보면 해외 직접 투자,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 예금, 증여 등의 자본 거래 시 모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거래를 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송금을 완료하고 신고를 하면 불법 외환 거래가 되는 겁니다. 또 개인 간 외환 거래라도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거나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 거래가 되는데요. 한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송금한다면 반드시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해 송금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해 거래 내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국외 직접 투자는 단 1달러라도 무조건 외국환 은행장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해 적발된 702건 중 47%가 해외 직접 투자 신고 누락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 사례로 지난해 A씨가 태국 소재 현지 법인에 3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해당 금액이 해외 직접 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는 국외 부동산 투자도 부쩍 늘었다고 들었는데 이 국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네, 국외 부동산의 경우 신고 절차가 더욱 복잡합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위법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 8.9%였던 부동산 거래 위반 비중이 지난해 3년 만에 14.2%까지 올랐습니다. 국외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의무는 단계적으로 쪼개져 있는데요. 최초 신고, 부동산 매도 등에 따른 변경 신고, 또
이후 보유 현황, 처분 등에 따른 사후 관리 신고까지 각 단계에서 모두 적합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신고들이 모두 사전에 이루어져야 돼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한 사례로 6년 전 국외로 송금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최초 신고는 거쳤지만 그 이후 매도 신고, 사후 관리 신고는 모두 누락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최초 구매 신고만 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 신고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었습니다. 즉 모든 행위를 끊어서 하나하나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해외 자본 거래가 활발한 글로벌 시대에 저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 해당 법이 1998년에 제정됐는데 25년이 지난 현 시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이제 글로벌 시대로 이제 바뀌면서 해외 부동산 구매라든지 해외 투자라든지 모든 것들이 빈번해진 이 사회에 이런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다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고, 그 관리하는 금액 자체를 신고 대상 금액 자체 낮추거나 또는 사후 신고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넓혀가지고 신고 자체를 고의로 세금 탈세 이런 목적이 있지 단순한 경고 정도로 낮춰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규정이 복잡해 실질적인 적용과 처벌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불법 송금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외화 유출, 범죄 악용 방지 등 원래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바뀐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외국환 거래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민세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사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린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오는 2030년에는 시가총액 23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성나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 통합 후 처음으로 성장 전략과 미래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린 에너지 앤 글로벌 비즈니스 파이오니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재 약 3조 8천억 원 수준인 시가총액을 오는 2030년에 23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룹의 미래를 이끌며 나아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꿈과 의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필두로 철강, 식량, 신사업 등 4가지 사업 영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친환경에 방점을 찍고 기존 사업 부문의 밸류 체인을 공고히 하면서도 신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에너지 사업을 제3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보관입니다. 미얀마,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새 광구를 개발하고 터미널 사업도 지금보다 4배 이상 확장할 예정입니다. 신규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드는 등 재생에너지 분야도 적극 공략합니다. 철강 부문에서는 친환경 연계 철강제 판매량을 2배 이상 키우고 성장성이 높은 가공 분야로 진출하는 등 식량 사업 또한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정밀농업, 스마트팜 등 어그테크 분야 투자를 통해 친환경 영농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도 속도를 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에 집중, 친환경 에너지 전문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르노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르노의 전동화 기술력을 담은 모델입니다.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연비와 주행감을 갖췄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시승한 모델은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인스파이어 eSifter. 상암에서 파주 헤이리마을까지 왕복 약 76km를 주행했습니다.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50km 이하 도심 구간에서 최대 75%까지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가능한 르노 전동화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르노그룹 F1 머신에서 개발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모터와 발전을 겸하는 듀얼 모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기어 시프트를 통해 B모드를 선택하면 가속 페달을 발에서 뗄 때 전기차 특유의 회생 제동을 활성화해 배터리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연비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특성상 주행 시 연비는 리터당 23km를 찍었습니다.
자유로에서 B모드를 설정하지 않고 시속 110km로 주행했을 때 울컥거림 없이 시원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이테크 하이브리드 전용 일렉트릭 오렌지와 웨이브 블루 색상이 도입됐습니다. 차량 전면의 F1 블레이드 범퍼는 고성능 차량에서 보이는 공기 흡입구의 형상으로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트렁크 공간은 487리터로 2열 시트를 접을 경우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T맵 내비게이션이 탑재돼 있어 별도로 스마트폰을 연결할 필요 없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6,160대가 수출됐고 국내에서는 161대가 팔렸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XM3를 비롯해 SM6와 QM6 등 주력 차종에 대한 소비자 경험을 확대해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워치 박세아입니다. 세계 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빨간색 반바지에 올리브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무장요원에 의해 제압당한 모습입니다. 용의자가 현직 군인인데다 총기 애호가로 알려지면서 검거 과정에 장갑차와 정찰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국방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공군 매사추세츠 방위군 소속 일병인 잭 테세이라를 모친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1살인 테세이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군사 기밀을 온라인에 무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고민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진위 여부와 정부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1급 기밀이 일병에 의해 유출됐다는 소식에 미국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캄차카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주변 마을이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시벨루치 화산에서 50km 떨어진 클루치 마을, 주택과 자동차, 도로가 잿빛 화산재에 파묻혀 있습니다. 시벨루치 화산은 20km 높이까지 치솟은 뒤 500km 이상까지 흔적을 남겼습니다. 무려 12cm의 화산재가 쌓이면서 마을은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살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는 문을 닫았고 주민들은 실내에 대피해 있습니다. 화산 지진 연구소는 추가 분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서부의 알람브라도 다리가 무너지면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최소 15명이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다리가 무너진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다리와 강물 바닥에는 추락한 차량과 구조물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붕괴 사고로 비품 배송 작업을 하던 경찰은 숨졌고 부상자들은 인근 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해당 다리가 1984년에 건설돼 석 달 전 실시한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아기 붉은 바다 거북 무리가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활동가가 작은 거북이들을 모래사장에 풀어놓습니다. 사람 손가락만한 아기 거북이들이 엉금엉금 모래사장을 지나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기온이 급락한 지난 3월 호주 셸리 해변에서 130개의 거북이 알둥지가 발견됐는데요. 안전한 부화를 돕기 위해 거북이 알은 호주 타롱가 동물원의 야생병원으로 옮겨졌고 부화한 거북이를 야생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바다 거북들은 성숙하기까지 25년 이상이 걸리고 주로 따뜻한 곳에 서식하지만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붉은 바다 거북은 서식지 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해 국제사회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워치였습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AI 생태계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0,00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AI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에 합의했습니다. 경기 임원 보수 한도 인상은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사실상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값이 2년 연속 인상됩니다. 일각에선 원료 가격이 10%가량 오르면서 소주 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빈 대우조선 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억대 횡령 배임 혐의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